작년, 재작년 엄청나게 연끌을 유도를 했다. 그런데 안 힘들다고도 하고 지금 그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사실 진짜 힘든 분들은 인터넷 와가지고 나 힘들어요 라고 남길 만한 여력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조용조용히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자꾸 하게 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 저희 무주택 뭐 폭락이들 뭐 이렇게 몰아붙인 사람들 있죠. 벼락거지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집을 안 산 사람들이 느끼기에 연끌에서 힘들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와닿는 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실게요. 지금 뭐 연끌 안 힘들다 이런 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연끌들 다 죽는다는 건 선동이다. 그래서요, 결혼한 친구 셋 상황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대출을 3억씩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진짜가 아닐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대출 3억 받고 뭐예요? 5년마다 갱신하는 고정금리로 2.3에서 2.5를 받았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원래 상환 금액 120만 원 정도. 어떻게 이렇게 120, 130으로 통일이 되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끌이 맞아요? 그래서요, 예전에 기사로 나온 적도 있어요. 연끌들 안 죽는다 하면서 자기 주변 사례 고정금리로 받았는데 DSR 40%도 안 되는데 연끌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런 분들은 연끌이 아니죠. 진짜 연끌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았다. 그래서요, 진짜로 받은 사람들은 체감이 다릅니다. 지금도 상황 보시면 어때요? 넷 중 하나는 적자 가구다. 넷 중 하나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래서 지금 적자 가구 비율을 보면은 25%가 적자 가구다. 길 가다가 4개의 가족을 만나면은 그 중에 1개의 가족은 적자 가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적자 가구가 뭐냐? 여윳돈보다 지출이 큰 적자 가구. 즉 뭐예요? 소득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세금 빼고 실수령액이 있죠. 여기서 또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주거비라든가 내 집을 샀더라도 그러면 대출 원리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가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남는 거 여윳돈이 되는 거죠. 여윳돈에서 소비 지출을 빼고 났더니 영원보다 적다. 즉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4가구 중에 1가구다. 엄청난 비율이죠. 그래서 보면 뭐예요? 이자도 10만 원이면 지금 한 15만 원 되고 관리비 오르고 난방비 오르고 지출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특히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영끌까지도 아닌 사람 2020년에 영끌한 사람도 아닌데 22년에 지금 와서 봤더니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사례. 저희는 뭐 언론처럼 김모 씨 해가지고 소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계산을 했냐? 가구소득은 평균 가구소득으로 했습니다. 2020년에는 평균 가구소득이 5,924만원 그리고 현재는 6,414만원이다. 그랬을 때 월 이자는 당시에는 2.5% 정도 되는데 지금 평균 5% 정도 되죠. 주담대 금리가. 그랬을 때 DSR로 계산을 해보면요. 이 당시에는 32%인데 지금은 40%가 넘어갔다. 소득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소득이 오르니까 집값은 오른다. 근데요, 소득이 올라도요 비소비 지출이 늘어요. 그러니까 집을 가뜩이나 지금 실질소득 줄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집을 산 사람들, 이 사람들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이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출은 훨씬 더 빨리 늘죠. 그랬을 때 월 납부액을 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 159만원, 160만원 정도 조금 안 되죠? 지금은 216만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게 DSR 계산할 때는 실수령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실수령액으로 계산을 해보자. 그랬을 때 공제 한 10만원 정도, 이게 평균 정도라고 하니까 그걸 계산해 봤을 때 실수령액이 이 정도가 늘어났다. 그러면 실사용 금액은 줄었죠. 266만원에서 월급은 늘었는데 233만원으로 오히려 줄더라. 그런데 생활비는 어때요? 자, 2017년 기준이에요. 평균 256만원. 3인 가구 계산했어요. 자, 그랬을 때 256만원. 4억 30년 납. 4억이면 많이 받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좀 아껴 써서 17년보다 지금은 더 많이 쓸 텐데 256만원이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 2번 올라간 거 고려하면은 지금은 한 279만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래도 한 10만원 남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45만원이 나오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을 사면서 모아둔 돈은 거의 다 썼겠죠. 이거 가지고 모아봤자 얼마 못 모았겠죠. 그럼 지금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내야 하는데 DSR이 40%가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금융, 3금융, 사채 이렇게 슬슬 밀리는 거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끝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진짜 생활비 없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자취하면서 집에 좀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데 취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진짜 막 하루에 컵라면 하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낸 적도 있었는데 진짜 막 돈이 없어요. 그러면요 진짜 심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친구 만나기도 힘들고 대학교 4학년인데 후배 만나면은 밥 사달라고 할까봐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이제 가오는 부려야 되고 하니까 좀 아껴놓고 컵라면 하나 먹고 막 아끼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냥 돈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돈이 있는데 나가는 돈이 너무 커요. 이게 계속 부담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무섭고 이번 달은 어떻게 넘겼는데 다음 달은 또 무서워요. 다음 달엔 또 어떻게 넘기지? 누구 결혼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경조사라도 생기는 거 아닌가? 혹시 감기라도 걸려가지고 병원비라도 들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담 때문에 2금융, 3금융에서 빚을 지기 시작하면 더 무서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빚 독촉 받아보신 분들 있어요? 1금융에서 대출 연체하면은 처음에는 뭐 그럭저럭 하다가 나중에 고지서, 독촉장 뭐 이런 식으로 전화 독촉 계속 날라옵니다. 진짜로 안 당해 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압류, 뭐 경매 막 이런 통지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2금융. 2금융은 DSR이 조금 더 넓으니까. 그래서 2금융에서 빌려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이런 데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4억 빌렸다. 그럼 여기서 뭐 4억 5천이나 뭐 5억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빌려서 4억은 일단 갚고 여기 이자 조금 나가는 거 갚고 나가는 이자 그 다음에 적자 났으니까 그 생활비 그런 부분 메꾸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더 연명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연체로 간다. 왜? 2금융 가면은 이율은 더 높죠? 빚은 더 많이 늘었죠? 그런데 그 전에도 못 갚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독촉이 더 심하죠. 막 직장으로 전화하고 집으로 우편 발송하고 방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출을 확 줄이고 다시 1금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2금융에서 한 번 받으면 신용점수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원금까지 갚아야 되니까 여기서 4억 받았는데 여기서 4억 5천 받았다. 4억 5천 받아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 그럼 여기서는 5억 받아야 돼요. 어디까지 가요? 대부업이나 사채까지. 그러다가 또 2금융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추심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얼마 빌렸는데 이자만 내고서 원리금만 어느 정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원금 다 갚으라고 추심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대부업이나 사채로. 그러면은 이명 저기 깍두기 형님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전화 수시로 하고 예전처럼 막 저기 뭐 끌고 가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더라도 그럼 뭐예요? 안 되면 등본상 이전 주소지나 가족들한테까지 막 찾아가서 계속 이렇게 가요. 근데 보면 어때요? 일수사채 이런 것들 이자 폭탄이죠. 선이자라고 하죠. 선이자라는 것도 많이 떼죠. 이런 것처럼 25만원 빌렸는데 일주일 뒤에 50만원으로 갚아야 돼요. 안 되면 직장 가족 이런 데 하고 와가지고 막 돈 안 갚냐고 쌍욕 날리고 이런 상황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겪어본 사람들이 펜대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키보드 잡고 이야기했어요. 영끌들 죽는다는 거 다 거짓임. 지는 안 죽겠으니까. 지는 아직 그 정도 상황이 안 와봤으니까. 혹은 지는 좀 쌀 때 사가지고 이제 비싸게 팔려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집값 떨어지면은 어느 소득이 적으니까 영끌들 안 죽는다. 이런 식으로 뭐 키보드 워리어로 활동하겠지만요. 진짜 죽겠는 사람들은 지금 투잡 쓰리잡 뛰느라고 장난 아니다. 보시면 어때요? 이런 거. 빚 독촉, 뭐 불법 수십 이런 것들 들어오죠. 불법 사채 연 750%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뭐 방송 같은데 되게 많이 나와요. 영화 같은 거 보시지 말고. 근데 막 이런 것들 날라오죠. 가족들한테도. 진짜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영끌한 사람들은 저렇게 죽겠고 또 갭 투자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 요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젊은 애들은 못 모았는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직원들 이 정도가 돼야지 저희가 내 집 마련도 보통 이때 들어간다고 했죠. 2030이 뭐 영끌하고 내 집 마련하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보시면요. 여기 어느 정도 대기업 다니는데 여기는 소득이 좀 되는 분들이잖아요.
소득이 좀 되는 분들이 뭐했냐? 20년, 21년에 막 연끌한다고 그래요. 2030들도 연끌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나이 40이 됐는데 쟤네들도 집 사가지고 집값 올라가는데 나는 집 한 채도 없고 뭐 하는 짓이냐. 오히려 2030보다요. 무주택이었던 30대 후반에서 40대 이런 분들이 상실감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갭투기를 시작을 했죠. 보니까 원래 외제차 거의 없었는데 20년, 21년 되니까 갭투기 막 하면서 집값이 올라가요? 난 부자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외제차들 사고 이러죠. 근데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늦게라도 다 샀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한 명도 없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샀다. 지금 왜 수요가 없겠어요? 5년, 10년치 수요를 미리 끌어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수요가 없는 건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상승론자라는 작자들은. 근데 지금 어때요? 역전세가 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제 돌려줘야 돼. 그래서요. 혹자들은 영끌들만 죽지만 투자한 사람들은 안 죽는다. 갭투기 한 사람들은 내가 빚낸 거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때 안 죽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21년, 20년 이때는 다 실수요들을 샀다. 갭 투자 거의 없었다. 안 죽는다. 쌀 때 샀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래서요. 진짜 무너지는 건 4050 세대에도 굉장히 심각하다. 2030은 코인 주식에 많이 물렸죠. 그리고 4050은 지금 어때요? 전체 가계부채 규모의 절반을 훌쩍 넘는 54.3%. 이들도 언론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어때요? 주택담보대출도 은행권보다 2금융권에서 증가 속도가 빨랐다. LTV 뭐 어느 정도 조정했고 뭐 DSR 뭐 했으니까 안전하다. 개소리예요. 평균만 보면 그렇겠지. 안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막 죽겠다고 누가 글을 하나 올려요. 가진 돈 1억에 1.5억 대출해서 2.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5억이 됐다. 즉 뭐예요? 1.5억 대출에 1억 내 돈. 근데 얘가 날아가 버리니까 내 돈은 날아가고 빚만 1억 5천 남은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하면 죽어라 다들 뭐라 그래요? 될 수 없다. 거래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거 폭락론자 주작글 딱 봐도 구라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해요? 저렇게 애써 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불안감이다. 내 사례가 될 것 같으니까. 저런 글을 누가 보겠어요? 무주택자가 보겠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죠. 누가 보고 있어요? 맨날 저거 모니터링 하고 있는 사람들. 근로소득은 시원치 않은데 집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무리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작년에 반대 사례 때 벼락 꺼지니까 죽고 싶다 하니까 공부해라, 사직을 했냐, 임장 다녀라, 줍줍해라, 이번 기회 놓쳤다, 무조건 살아, 더 오를 거다. 이게 여론이다.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떨어지면 안 되죠. 올라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이번에 영끌한 사람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진짜로 지금 아니면 평생 내 집을 못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샀다.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집값이 떨어지면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투자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채널이 아니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그 내 집 마련하고 나서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날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점에서 잡으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린 거죠. 어떻게 돼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세요? 그 전에 닷컴 버블로 자산 버블 생길 때 그런 게 생기죠. 진짜 지금 벼락거지라고 했던 것처럼 상실감이 생기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슬슬 늘어나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언제 늘어요? 집값이 폭락하니까 확 늘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슬슬 줄다가요. 집값이 다시 슬슬 붙기 시작하니까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죠. 저 사람 말 듣고 집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다. 나 어떡하냐? 당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그 밑에 댓글 달죠. 누가 사라고 칼 들고 협박함? 칼보다 더 무섭게 협박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리하게 고점에서 집 산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자살하시는 분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 인간들은 반성이 없죠. 왜 지금도 계속 저희가 슈트 입고 하겠어요?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더라도 그건 다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서 죽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나는 이런 강의에서 강의료 받고 팔아치워서 수수료 받고 유튜브로 조회수 받고 조회수에서 돈 벌고 상황이 그렇다. 미쳐가고 있어요. 사람을 위해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 시점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집을 왜 사요?
돈을 왜 모아요? 파이어족 된다는 사람들 돈 왜 모으려고 그래요? 파이어족이라고 부추겼는데요. 자,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누군가 생산활동을 해야 돼요. 당신이 남들 돈 잘 벌어서 파이어족 되라, 투자 잘해서.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남들 생산활동 하는 거요. 투기 잘해가지고 거기에 올라타서 편하게 살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진짜 파이어족 성공했다 10명 나오면요, 990명은 실패해서 그 유동성이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들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화산을 하든 회생을 하든 살아있으면 기회는 있다. 저희가 뭐 욕하는 영끌들은요, 저기 뭐 벼락거지라고 조롱하고 이런 인간들이나 욕하지, 혹해가지고 한 사람들 기회는 있다. 살면은 언젠간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셔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은 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이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손해봤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무주택이신 분들 아까 보셨지만 진짜로 영끌들도 영끌들인데, 영끌들은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데 이제 다주택 붕괴가 굉장히 심각하게 올 거다. 역전세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나중에 충분히 그들이 뱉어내는, 원래 내가 그 합리적인 가격에 샀어야 되는 매물들, 그런 것들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투기한 사람들이 망하고 정상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항상 마음이 너무 급해지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